할게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서구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지? 그치. 우리 조선의 말, 조선 후기에 영조를 거쳐서 정조 시기까지 우리가 배우다가 정조가 1800년대에 죽고 난 뒤에 이제 조선의 위기가 온다. 조선의 드디어 끝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그쵸, 세도 정치 시기로 접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세도 정치 시기 이후에 이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구조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역사 수업할 때 내용, 스토리도 중요하다. 그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된다? 그치, 구조를 잘 그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구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서구의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이라고 하는 이 과목,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칠판의 구조도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딱 피면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배우거든요. 자, 그 사람,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흥선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등장 시기의 배경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조선 말, 정조 이후에 어떤 정치 시기로 가고 있었다 그랬죠? 그쵸? 세도 정치로 가고 있었어. 자, 세도 정치가 뭐였어?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던 시기야.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사람들이 특정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던 시기인데, 중요한 건 이 특정 가문이 독점했던 기구가 있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쵸?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독점을 하고 있었다. 자, 이 비변사가 뭐였냐면 우리가 임진왜란이 터졌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전쟁 났잖아. 그러니까 전쟁 날 때 막 빨리빨리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선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냐. 막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위 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해. 의정부에 보고를 해. 그럼 의정부의 삼정승들이 논의를 해. 논의를 했다가 왕한테 보고를 해. 왕이 그걸 가지고 고민했다가 다시 의정부한테 얘기를 해. 그럼 의정부는 그 밑에 있는 육조한테 얘기를 해. 막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쟁이 났었을 때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떡해? 전쟁 나가지고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군사 행정의 어떤 요소를 집결시켰던 기구였던 비변사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어. 그런데 이게 전쟁이 끝나도 없어지지가 않고 특정 가문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기구를 독점을 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가져갔던 구조가 바로 비변사였던 겁니다. 자, 이 비변사를 특정 가문이 독점을 하게 됐고 그 가문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던 게 세도 정치였죠. 당시 상황은 세도 정치 상황이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 외부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서양 열강이 침략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던 어떤 나라? 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미 지금 서양 열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청은 당시에 아편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난징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서양 세력에게 침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제 미일소 통상 조약이라고 해서 미국에 의해서 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차적으로 봤을 땐 그 다음 차례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조선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대내적 조선 안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내서야 되는지, 대외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입장에 취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공부를 해가지고 매번 성적이 잘 나올 순 없잖아.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를 봤어. 이번에 산모를 봤어.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성적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았어. 그럼 항상 뭐라 그래, 선생님들이. 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뭐 학원 인강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너의 약점을 파악해야 돼. 네 이번 산모를 통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혹시 공부 방법에는 뭐가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약점을 찾아보라고 하죠. 오답 노트를 해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판단해 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은요, 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외부 요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치명타를 줬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가고 있는 스카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안에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반영이 돼가지고 시험의 성적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점을 파악할 때는 대내적, 그러니까 내 내부적인 요인과 대외적, 내 외부적인 요인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라고 한 큰 나라를 다스리는 당시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조선 내부의 문제점도 해결을 하면서 조선의 외부의 상황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우리는 두 가지 구조화를 시켜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대내적 정책을 살펴볼 겁니다. 대내적. 자, 내부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 정책을 살펴볼 겁니다. 대외적.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내와 대외로 나눠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내적 정책은 두 가지 형태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지금 요 문제점이 파악이 됐잖아. 그치? 지금 특정 가문에 의해서 비변사가 독점을 됐고, 그 가문들이 막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여기 왕권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왕권 약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왕권 강화 정책. 자, 그리고 나서 당시 상황이 막 세도정치 특정 가문에 의해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쵸, 백성들은 나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그쵸, 임술, 농민봉기 이런 것들 배웠어. 농민들이 막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켜. 자, 이것도 잠재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내적인 정책으로는 민생 안정 정책도 당연히 펼칠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야. 구조화를 시켜보자 그랬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시기의 배경을 살펴보니 세도정치 시기에 국내적 혼란이 있었고 서양 열강이 침략하는 대외적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펴보자고 했다? 대내와 대외적으로 살펴보자고 얘기했었고요. 대내와 대외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왕권이 매우 약화되어 있으니 왕권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왕권 강화 정책과, 자, 지금 민생들 지금 당시 그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다 들고 일어나는 임술 농민봉기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조선이 혼란스러우니까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치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으니 이제 우린 여기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왕권 강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생 안정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왕권 강화 정책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 정책. 일단은 비변사 있잖아. 저거 특정 가문이 독점하고 있는 비변사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비변사 없애야 되겠지. 비변사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자, 비변사를 폐지시킨다는 건 뭐냐면 당시 비변사가 갖고 있었던 행정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었다 그랬지? 자, 이거를 두 개로 쪼개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뭘 부활시키냐면 의정부를 부활시킵니다. 우리 의정부 배웠습니다. 우리 우리 저번에 조선의 왕들 배울 때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집계제 이러면서 의정부의 형태를 배웠었고요. 자, 의정부 플러스 3군부라고 하는 군사기구도 만듭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두 개로 쪼개놓고 이제 각각 왕이 관장하는 겁니다. 즉 권력을 분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는 행정을 담당하고,
삼군부는 군자 들어가죠. 군사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정부, 삼군부 두 개로 쪼개는 형태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려면요. 왕이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왕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 학교를 갔어. 막 난장판이야. 막 아이들이 막 새학기 난장판이야.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하지 마! 하고 통제를 가하죠. 근데 문제는 요즘에 그냥 하지 마! 라고 하면 사실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뭘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학급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 거니까 지각하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5번, 또는 숙제를 안 해오면 오늘 끝나서 청소, 이런 것들을 학급 회의 시간에 정하죠. 자, 그렇게 정해놨을 때, 모두가 약속을 했을 때, 그쵸, 나중에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 규칙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쵸, 내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명확한 규칙을 뭐라고 얘기하냐? 법전이라고 얘기하죠. 법전. 그래서 새롭게 법전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전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요.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요. 대전회통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육전조례라고 하는 어떤 세부 규칙도 만듭니다. 그래서 대전회통, 육전조례 이런 것들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회통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모일 회자거든요. 야, 우리 회의합시다. 학급 회의하자 하면 다 모이자라는 거잖아. 모여서 기존에 있던 법전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 합치자라고 하는 법전 정리 사업이었고요.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면 좋을지 육전조례 같은 세부 규칙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의 하나의 핵심적인 사업이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요거 별표입니다. 별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것들도 공부할 텐데 거기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왕권을 강화시키재. 그러면 왕이 사는 곳이 어때야 돼? 명확하게 딱 어떤 위험이 있게 있어야 왕이 권위가 살잖아요. 그래서 뭘 재건하냐면 경복궁 있죠. 경복궁.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을 거야.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BTS 공연한다고 광화문 광장 가보셨죠? 혹시 그 TV에서 뉴스로 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거기 광화문 광장에서 쫙 뒤에 보이는 그 BTS가 막 공연했던 그 뒤로 보이는 그쵸, 그 궁궐이 지금의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자, 중건했다는 소리는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훼손됐던 걸 다시 재건했다는 소리야. 리모델링 했다는 소리예요. 리모델링. 왜 그래? 임진왜란 때 이미 경복궁이 파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건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경복궁 중건을 누가 하겠어? 흥선대원군이 직접 벽돌 날라서 하겠어? 당연히 백성들을 시키겠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백성들이 또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걷는데요. 그 돈이 뭐냐면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고요. 원납전이라는 걸 걷습니다. 원납전, 당백전과 원납전. 당백전은요, 기존에 있는 돈의 가치를 100배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거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100배 가치로 찍어내는 거야, 당장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당연히 물가가 엄청 오르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고요. 원납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걷는 거야, 세금. 그래서 이게 원납전이 원에서 납부하는 세금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야, 너 경복궁 중건한다 하는데 어떻게 세금 내겠다고?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세금 내겠다고 내세요 해가지고 걷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막 2배, 3배. 기존에 내는 세금도 있는데 더 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원통하면서 냈다 이런 뜻까지 갖다 붙이기도 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민생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근데 이런 걸로만으로는 이제 민생이 이렇게 뭔가 안정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흥선대원군 정책 중에 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정책, 네 번째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원을 정리해요. 자, 우리 서원 정리가 뭐냐면 우리 배웠다? 서원 뭐였어? 지방에서 그쵸, 지방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학파를 형성을 하고 나중에 원래 이 서원들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붕당 정치 시작, 그래서 서원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이 서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때의 서원의 그 어떤 혜택이 뭐였어? 면세였지, 면세. 면세가 뭐야? 세금을 면해준다는 거잖아. 세금을 면해준다는 이 면세 특권이 있었는데 서원을 정리한다. 47개만 남기고 어떻게?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나머지 서원들은 이제 면세 혜택을 못 받고 없어지니까 또 세금 내야 되겠죠. 이런 걸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어떤 조선 정부의 재정을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서원 정리 정책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잘했다.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생안전정책을 좀 살펴볼게요. 잠깐 지우고. 민생안전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당시 이 백성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죠. 임술농민 붕괴의 원인이 뭐였어? 삼정의 문란이었잖아. 그 삼정이 뭐야? 삼정. 그쵸? 첫 번째 전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정 있었고요. 세 번째 뭐였어? 환곡 이렇게 있었죠.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각각의 고통이 너무 심했었어. 자, 먼저 전정의 문란은 뭐였어? 세금 막 2배, 3배 걷는 거야. 나 어제 냈는데요. 근데 또 걷어. 막 다른 양반이 와서 또 걷어. 관리가 와서. 저 어제 그 양반에게 냈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이 사람, 내가 이 관리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내 이러면서 막 2배, 3배 막 걷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 전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하게 토지가 누구 건지를 조사를 하고 너가 세금을 내는 걸 명확하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내가 세금 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가 누구 거고 얘가 어디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합니다. 그걸 우리는 양전사업이라 그래요.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양전사업. 땅의 어떤 양, 그러니까 땅의 어떤 그 주인, 또 땅에서 나오는 세금 양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그 사업을 딱 기록을 해 놓으면 내가 가가지고 나 세금 거들어 왔어 라고 했을 때 저 이 사람한테 세금 냈는데요 라고 딱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양전사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군정은 뭐였냐면 이제 이게 군대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제 당시 농민들이 군대에 가는 건데 이제 군대에 가는 대신 이제 우리가 군포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발생했을 땐 당연히 이제 군대로 가겠지만 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평화로울 때는 이제 군대에 가는 거 대신 군포라고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 군정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몫까지 내래.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몫까지 내래. 그러니까 막 안 내도 될 사람들 것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부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명확히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호포제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호포제. 그래서 야, 이제는 명확하게 군대 갈 사람들을 딱 명확하게 구분해서 걔네들만 걷고 누구한테까지 내라? 호가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내라. 호라는 건 집집마다 내라는 거거든요. 그 집집마다 내라는 건 누구한테 내라는 거냐면 양반들한테까지 뭘 부과하는 거야? 군포를 부과하는 거야. 자, 이거 굉장한 겁니다. 양반의 특권이 뭐였냐면요. 군역의 면제였어요. 내가 양반이면 뭐야? 군대 안 가. 군대 누가 가는 거야?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이 가는 거야. 농민들이 가서 이제 막 역시 열심히 수확해야 될 때는 농사 짓다가 막 한겨울에는 가서 군사훈련도 받다가 그러다 전쟁 나면 낫들고 카들고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반들한테도 뭘 부과하겠다는 거야? 너가 군대를 가지 않을 거니까 군대에 대한 포, 즉 세금을 내라 이거지. 양반 입장에서는 농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그치.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당시 초반에는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환곡입니다. 환곡. 환곡은 우리 뭘로 배웠어? 그치. 내가 농번기에는 농사를 막 지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 근데 우리가 농사가 1년 내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이럴 때는 어떻게? 배고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음 농사 지을 때까지 내가
쌀을 빌려다가 내가 다음에 수확이 잘 되면 갚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 그때 갚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이제 우리가 돈 필요하면 돈을 빌리듯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은행 가서 빌렸다가 내가 나중에 돈이 좀 월급을 받으면 갚겠습니다 하고 갚잖아요. 이런 시스템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빌리지도 않아도 되는데 왕창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빌려주냐? 아니죠. 거기에 뭘 붙여? 이자를 붙이는 거지. 그럼 이자를 붙여. 거기다가 막 고리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갚을 땐 내가 쌀 한 가마를 빌렸는데 막 쌀 10가마, 20가마로 되돌려 달라고 하니 당연히 농민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지시를 내리냐면 너희들이 직접 관리해라. 그래서 사창제라는 걸 실시해요. 야, 공무원들한테 시켜놨더니, 당시 관리들한테 시켜놨더니 이 관리들이 지 배부르려고 농민들한테 막 고리를 부과하는 거야. 그거 내가 바로 잡아줄게. 너희들끼리 사가 뭐야 이게, 그쵸? 우리가 뭐 이런 거지. 이제 공적 기관이 아닌 거야. 너희들 마을에서 개개인적으로 요 은행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너희들 자체로 관리를 해라.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창제 실시로 인해서 농민들이 환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해방될 수 있었다. 환곡의 문란에 대해서도 해방될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정책들은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 그리고 이 부분은요, 뭘로 잘 나오냐면, 이건 팁이에요, 팁. 사료로 잘 나와요, 사료. 역사적 자료인 사료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료를 보시고, 시험 내신 같은 데 이제 공부하실 때, 교과서에 있는 사료뿐만 아니라 EBS에 있는 사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사료가 전정을 얘기하는지, 군정을 얘기하는지, 환곡을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우리 한번 사료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정책들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할 때, 지금 한국사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 암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아이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다 외웠어요. 저 진짜 암기 잘하거든요. 근데 맨날 틀려요. 저 이번에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틀려요.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기 당연히 중요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부의 기본 암기죠. 근데 역사, 즉 한국사에서 아이들이 꼭 한두 문제씩 놓치는 게 뭐냐면 외운 거를 바탕으로 이제 자료 분석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사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료를 어떻게 보는지만 파악하면 진짜 한국사 점수 따기가 진짜 쉬워요.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료 GPT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이제 사료를 한번 갖고 와봤어. 한번 읽어볼게. 근래에 군정의 패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군정의 패단이 매우 심하대. 군정? 이거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구나. 그럼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인 군정의 문란이 굉장히 지금 심하구나. 일단 시기상으로는 조선 후기의 상황이구나. 근데 작년부터 대원군이 양반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군포를 내고 자, 볼게요. 양반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군포를 내고 지금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잘못된 일이 오하되 없대. 얘들아,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 양반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군포를 내고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군포를 물리는 일이 없대잖아. 대원군이 군정의 패단이 심해서 이런 일을 없앴대. 자, 그러면 이 사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는, 군정의 문란을 극복하는 정책을 하나 냈었죠. 그게 뭐였죠? 그쵸, 호포제 냈었죠. 호포법이라고는 호포제를 냈었죠. 양반에게도 포를 부과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료는 호포제를 찬성하는 사료입니다. 자,
너무 상서롭고 화기로운 기운을 가져온 일이다. 앞으로 오래도록 시행할 법으로 삼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즉, 군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호포법을 실시했는데 이 호포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호포법 찬성이구나.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료를 공부할 때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이거 흥선대원군의 정책이구나. 알았어. 흥선대원군 정책이구나. 호포제구나. 요것만 알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여러분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호포제는 무슨 정책이 일환이었어? 그렇지. 민생 안정책의 일환이었지. 민생 안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대내적 정책에 포함되는 거였죠. 그러면 문제 또 이렇게 낼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기억. 인물의 이 사료와 성격이 같은, 이 사료의 성격과 같은 정책 고르라 라고 내올 수 있죠. 그러면 지문을 딱 보면 1번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 5개가 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일 수도 있어. 이러면 당황하는 거야. 자, 학생들이 이런 거예요. 나 열심히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외웠어.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왕권 강화, 경복군 중건, 민생 안정 정책, 전정 군정 황국의 패단을 극복하기 위해 양전 사업 외웠어. 외웠는데 갑자기 흥선대원군의 밑줄 친 기억, 흥선대원군 정책에 대해서 고르시오라고 했어. 성격이 같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외웠으니까 봐야지 하고 봤더니 5개 다 흥선대원군 정책이면 거기서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등급을 가르는 게 뭐냐면 대원군의 정책의 성격과 같은 거라고 하면 이게 민생안정 정책인가 봐야 되고 대내적 정책인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4개는 다 대내적인데 5개 하나 5번이 대외적이야. 성격이 다른 거 고르셔라고 하면 5번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정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구조화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에는 대내, 대외가 있었구나. 대내에는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 있었구나. 왕권 강화에는 요러요러한 정책들. 민생 안정 정책은 요러요러한 정책들. 머릿속에 구분이 되어 있어야 어떻게 된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낼 수 있는, 내신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능은 이런 문제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신에서는 어쨌든 등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문제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내는지 한번 볼까? 가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내신 GPT라고 해서 선생님이 내신 GPT, 내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자. 자, 이제 아까 그 사료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자. 근래에 땡땡의 패단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자, 이미 이걸 주지 않아요. 어떤 패단인지 주질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자, 작년부터 기흑의 분부로 양반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군포를 내고 지금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잘못된 일이 없으니 자, 이것은 상서롭고 화기로운 기운을 가져온 일이다. 자, 이미 기억도 주지 않아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군포에 관련된 내용이고 군포 물리는 이런 일을, 잘못된 일을 극복했고 이걸 우리는 계속 시행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힌트는 군포밖에 없는 거야. 당시 군포를, 군정의 문란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 기억의 인물은 흥선대원군이구나. 흥선대원군이구나.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군정의 문란을 극복을 하고 이것을 군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했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호포법에 대한 얘기구나. 호포법 찬성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성격이 다른 것을 이런 걸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 기억인물,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인데 성격이 다르대. 그러면 성격이 다른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로는 이게 대내적 성격인지 대외적 성격인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었는지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이었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묻는지는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함정을 빠질 수 있는 문제 하나. 자, 니은으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적절한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선생님이 일단 만들어 봤어. 선생님도 이제 내신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내신 문제 만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치사할 수도 있지만 얼만큼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냐의 싸움이거든요. 니은 한번 볼게. 니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잘못된 일까지 밑줄이 돼 있어. 자, 이거 뭐야? 어린아이한테 또는 이미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물렸어. 이거 군정의 문란 아니야? 군정의 문란? 즉, 삼정의 문란 중에 우리 배웠죠?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배웠죠. 이 세 가지 배워서 각각의 문란을 배웠고 이 삼정의 문란으로 조선 후기에 굉장히 큰 사건 하나 발생을 했죠. 그게 뭐였어? 그쵸. 임술,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난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호포야 호포제 그냥 디테일하게 안 읽고 잘못된 일 이거 군정의 문란이네 이거 호포제네 그러면서 그냥 이 사료는 호포제네 하면서 그냥 호포제 이렇게 쓰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일로 인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물어봤으니까 역사적 사건이 임술농민 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밑줄이 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돼. 내신은. 여기 잘못된 일까지 쳐져 있었잖아. 만약에 시행할 법이다 여기까지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뭘 묻는 거야? 호포제 묻는 거잖아. 그냥.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일까지만 쳐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군정의 문란 얘기하는 건데 이 군정의 문란으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신. 자, 마지막 사료 한번 볼게요. 근래에 호포법이 나오면서 이미 뭐 대놓고 얘기했죠. 호포법이 나오면서 자, 등급이 문란해졌대. 등급이 문란해졌대. 여러분들인가요? 여러분 등급이 문란한가요? 자, 벼슬아치나 선비 하인들이 똑같이 취급당한대. 자,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야? 양반은 원래 군포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부과한다라는 거였잖아. 그러면 농민들이나 나랑 똑같이 세금 내는 거야. 같은 세금을. 아니 양반 입장에서 저놈의 저 천한 것과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것만 불쌍히 여기고 관계없이 똑같이 군포를 부과하겠다는 거. 이거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성리학의 기본이 조선에서 상하의 구분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호포제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하는 사료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왜 어렵지 않냐면 이렇게 대놓고 호포법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료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고요. 이런 사료 어디서 활용하냐면 수행평가에서 활용 많이 합니다. 수행평가. 선생님 이제 수행평가도 이제 출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수행평가 때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묻잖아요. 의견을 묻는 나의 어떤 생각을 묻는 이러한 수행평가 많이 합니다. 역사에서 의견과 생각을 묻는 수행평가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호포제에 대해서 너는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거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찬성 사료 반대 사료 줍니다. 이 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너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는 호포제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이 사료를 기반으로 내려면 뭐를 근거로 해야 되겠냐는 거야. 방금 말했잖아. 이런 거. 귀천에 관계없이 똑같이 군포를 부과하겠다면 명분이 없어지면 나라를 어떻게 구할래? 명분. 이게 핵심인 거지. 왜? 명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떠한 기반이 되는 성리학.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곁들였으면 어떡하겠어? 굉장히 풍성한 글이 나오는 거야.
여기다 대고 그냥 막, 우린 뭐 평등으로 가야 되는데, 뭐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뭘까? 당시 선생님이 수행평가에서 원하는 내용이 뭘까? 그치? 네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반해서 쓸 수 있겠니?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료에 이 명분이란 단어를 잘 녹여서 쓰면 굉장히 높은 점수로 채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료에서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수행평가의 팁까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흥선대원군 정책 선생님이 어떻게 구분하자 그랬죠? 그렇죠. 대내와 대외로 구분하고, 대내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정책, 대외적인 부분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업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사료들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을 위한 오늘 네오 한국사의 이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